30년간 전투기를 분석해왔습니다. 이 나라 하늘을 지킬 전투기를 선택하는 일이 제 인생이었죠. 그런 제게도 그날 아침은 충격이었어요. 북극상공, 러시아 폭격기가 영공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긴급 출격 명령이 떨어졌죠. 그런데 우리 전투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18대를 보유한 나라에서 지금 당장 띄울 수 있는 건 겨우 5대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이라던 그 전투기들이 경납고에 묶여 있었죠. 전투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비싸서 띄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한정의 보고서가 제 책상에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비공식 분석 자료였죠. 차세대 전투기 대안 검토. 별 기대 없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저는 한 이름 앞에서 손을 멈췄어요. KF-21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아무도 진지하게 말하지 않던, 제 머릿속에도 없던 그 나라였죠. 그때까지 저는 한국 전투기를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가 30년간 믿어온 모든 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세계가 보지 못한 답을 한국은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출격하십시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3분 안에요. 북극 상공, 러시아 폭격기가 영공을 향해 오고 있었죠. 저는 관제실 스크린을 봤어요. 우리 기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죠. 전투기는 있었어요. 48대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띄울 수 있는 게 5대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데이비드 콜린스입니다. 캐나다 국방부에서 30년 넘게 항공전력을 분석해온 사람이죠. F-18 도입 검토부터 F-35 사업까지 이 나라 전투기 선택의 현장에 있었어요. 숫자를 보고 보고서를 쓰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아침 북극 기지에서 본 광경은 처음이었죠. 5대요. 48대 중 5대만 출격 가능하다는 겁니까? 관제실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죠.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정비 대기 중입니다. 부품은요?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은요? 침묵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납고가 보였죠. 거대한 철문 안에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F-35였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이라는 전투기였죠. 그런데 그 기체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북극 하늘은 달랐죠. 영하 40도가 기본이었어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곳에선 모든 게 얼어붙었죠. 기름도 부품도 시스템도요. 전투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 점검하고 예열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었죠. F-35 한 대를 띄우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숫자를 외우고 있었어요. 시간당 운용비, 정비 시간, 부품 교체 주기, 전부요. 그 숫자들이 지금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너무 비싸요. 누군가 중얼거렸죠. 제 옆에 있던 정비 책임자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매일 띄우기엔 너무 비쌉니다. 부품도 비싸고 정비 시간도 길어요. 북극 환경에선 더 심하죠.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말했어요. 이 전투기는 이기기 위해 만든 무기입니다. 매일 쓰기 위한 무기가 아니에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 박혔죠. 이기기 위한 무기. 매일 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는 뭘 산 겁니까? 저는 다시 스크린을 봤어요. 러시아 폭격기는 여전히 접근 중이었습니다. 우리 전투기 5대가 출격했죠. 요격은 성공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음엔 운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출격률 통계였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한숨을 쉬었죠. 가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바닥나고 있었어요. 이상했죠. 우리는 최고 성능 전투기를 샀어요. 정치적으로도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동맹도 만족했고 언론도 칭찬했죠. 그런데 왜 하늘엔 전투기가 없습니까? 문제는 간단했어요.
전쟁은 정치적으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책상 위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비공식 분석 보고서였어요. 누군가 조용히 제 책상에 올려둔 거였죠. 제목을 봤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대안 검토.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 KF-21. 한국 전투기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 전투기를 진지하게 분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캐나다 겨울밤이었죠. 책상 위엔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북극권 지도였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오래 들여다봤죠. 우리 임무가 뭡니까? 30년을 이 일했으면서 지금 이 질문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게 우스웠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캐나다는 항공모함이 없어요. 해외 원정 작전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순찰이었죠. 북극권 영공 감시, 러시아 폭격기 요격, 존재감 유지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작전이 아니었어요. 스텔스 침투도 필요 없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간단했습니다. 매일 뜰 수 있는 전투기, 멀리 날 수 있는 전투기, 북극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전투기였죠.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캐나다 전투기 임무 제정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장거리 항속 능력. 북극권은 넓습니다. 기지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번 뜨면 몇 시간씩 날아야 했죠. 중간에 착륙할 곳도 없었습니다. 둘째, 혹한기 신뢰성.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해야 했어요. 부품이 얼어붙으면 안 됐죠. 시스템이 다운되면 안 됐습니다. 셋째, 쌍발 엔진. 북극 바다 위를 나는데 엔진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고장나면 끝이에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넷째, 낮은 운용비. 매일 띄워야 했어요. 훈련도 해야 하고 순찰도 해야 하고 대기 태세도 유지해야 했죠. 예산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다섯째, 외딴 기지에서도 정비 가능. 북극 기지는 작아요. 대형 정비 시설이 없습니다. 복잡한 장비도 없었죠. 간단하게 고칠 수 있어야 했어요.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봤죠. 이 조건들을요. 그 순간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캐나다의 전투기는 창이 아니라 순찰차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땅을 지키는 무기가 필요했죠. 보여주는 무기가 아니라 늘 거기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F-35 사양서를 꺼냈어요.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능은 최고였어요. 스텔스 능력도 완벽했죠. 전투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단발 엔진이었어요. 운용비는 높았습니다. 정비는 복잡했죠. 혹한기 운용 데이터는 불안정했어요. 저는 책상에 기댔습니다. 이상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 전투기를 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 임무와는 맞지 않았던 겁니까? 과잉 설계.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죠. 너무 좋은 거였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훨씬 더가 우리를 짓눌렀다는 거죠. 저는 다시 메모를 봤어요. 캐나다에 필요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기준으로 다시 찾아보면 어떻게 될까? 최강의 전투기가 아니라요. 지속 가능한 전투기를 찾아보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어요. 전 세계 전투기 목록이 나왔죠.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기체들, 미국 기체들, 러시아 기체들. 그리고 다시 그 이름을 봤어요. KF-21. 한국. 저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펙이 떴어요. 쌍발 엔진. 외부 무장 가능. 정비 단순화 설계. 운용비. 저는 숫자를 다시 봤죠. F-35의 절반도 안 됐어요. 잠깐만요. 이게 맞습니까?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처를 찾아봤어요. 계산을 다시 했죠. 맞았어요. 같은 예산으로 3배를 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창밖을 봤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이게 말이 됩니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캐나다 임무에 더 맞는다고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름값은 중요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식으로 KF-21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기대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형식적인 검토였죠. 한국 전투기가 캐나다에 맞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석가는 숫자를 봐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죠. 저는 KF-21 기술 문서를 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인상은 평범했죠. 4.5세대 전투기, 쌍발 엔진, 외부 무장 가능,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 설계. 특별할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설계가 다르더군요. F-35는 스텔스에 모든 걸 걸었어요. 내부 무장창만 사용하죠. 외부에 무기를 달면 스텔스가 깨지니까요.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는 게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KF-21은 달랐죠. 외부 무장을 전제로 설계됐더군요. 내부 무장창도 있지만 외부에도 달 수 있었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긴 했지만 스텔스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해했죠. 한국은 이 전투기를 침투용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방어용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레이더 피해 폭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자기 영공을 지키고 순찰하고 필요하면 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텔스보다 중요한 게 있었던 겁니다. 정비 편의성이었죠. 저는 정비 매뉴얼을 봤어요. 놀랐습니다. 외부 패널 접근이 쉬웠어요. 부품 교체 시간이 짧았죠. 특수 장비 없이도 기본 정비가 가능했습니다. F-35와 완전히 달랐어요. F-35는 스텔스 코팅 때문에 정비가 복잡했습니다. 특수 시설이 필요했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KF-21은요. 외딴 기지에서도 고칠 수 있겠는데요? 중얼거렸어요. 북극 기지 같은 곳에서도요. 저는 엔진 사양을 봤습니다. 쌍발이었어요. F-414 엔진 2개였죠. 이건 중요했습니다. 북극 바다 위를 날 때 엔진이 하나만 있으면 불안해요. 고장나면 끝이죠. 탈출해도 살기 어렵습니다. 영하 40도 바다에 빠지면 몇 분 못 가요. 그런데 쌍발이면요. 하나가 고장 나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성능이 아니었어요. 보험이었죠. 생존 확률이었습니다. 저는 항속 거리를 확인했어요. 2,900km. 충분했습니다. 북극권 순찰에 딱 맞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를 봤습니다. 운용비였어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시간당 비용을 계산했어요. F-35와 비교했죠.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했어요. 실수했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KF-21 운용비는 F-35의 40% 수준이었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시뮬레이션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같은 예산, 연간 비행시간 계산, F-35로 1000시간 날 수 있다면요. KF-21로는 2500시간 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죠. 2배 반이에요. 훈련 시간이 2배 반, 순찰 횟수가 2배 반, 대기 태세가 2배 반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투력 구조가 바뀌는 거죠. 조종사가 더 많이 훈련하면 실력이 늘어요. 순찰을 더 자주 돌면 영공 통제력이 높아집니다. 대기 기체가 많으면 즉각 대응이 가능하죠. 이건 성능 차이가 아니라 체계 차이네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그쳤더군요. 하늘이 맑았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0년간 전투기를 분석했어요. 항상 성능을 먼저 봤습니다.
최고 속도, 최대 무장, 스텔스 능력, 그런 것들을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전투기는 달랐죠. 최고 성능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적당한 스텔스, 적당한 무장, 적당한 속도. 하지만 높은 신뢰성, 낮은 비용, 쉬운 정비였죠. 한국은 이걸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었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매일 띄우기 위해 만들었던 거죠. 저는 파일을 닫았어요. 그리고 메모했습니다. KF-21은 저렴한 F-35가 아니다. 펜을 멈췄어요. 다시 적었죠. 철학이 다른 전투기다. 그날 저는 제 판단을 수정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었어요. 캐나다 임무에 이상하게도 딱 맞았죠. 일주일 후 저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국방부 항공전력 검토 회의였죠.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KF-21 비교 분석이었죠. 발표를 시작했어요. 캐나다 임무 환경에 최적화된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어요. F-35와 KF-21 비교였죠. 운용비, 가용률, 혹한기 적합성, 쌍발 안전성. 숫자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국방부 차관이었죠. 콜린스, 이 한국 전투기는 검증됐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검증됐습니다.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이고. 실전 경험은요? 아직 실전 배치 초기 단계입니다만. 그럼 검증 안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잠시 멈췄어요. 차관님, F-35도. 도입 초기엔 검증이. F-35는 미국 전투기입니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죠.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공군 준장이었어요. 동맹 체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NORAD 회원국이에요. 미국과 호환성이 중요하죠. KF-21도 미국 엔진을 씁니다. 부품 상당수가 서방 표준이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준장이 말을 끊었어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전투기 대신 한국 전투기를 선택한다고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같은 예산으로 2배 이상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정확합니까? 제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한국 측 자료를 믿으신 겁니까? 공개된 데이터와 교차 검증했습니다. 침묵이었어요. 아무도 숫자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의하지도 않았죠. 그때 한 사람이 말했어요. 국방조달청 국장이었습니다. 콜린스, 이건 위험합니다. 어떤 면에서 위험합니까? 모든 면에서요.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요. 기술적으로는요? 기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요.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물었죠. 관계입니다. 신뢰예요. 우리가 누구 편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만든 표였죠. 숫자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기는 소란스러웠습니다. 회의가 끝났죠.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위험이었어요. 검증 안 돼서 위험. 동맹 관계가 흔들려서 위험. 정치적으로 설명 못해서 위험.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KF-21의 성능을 반박하지 않았어요. 운용비 계산도 부정하지 않았죠. 혹한기 적합성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했어요. 왜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나간 건가? 혼잣말이었죠. 이건 분석가 영역을 넘은 문제인가? 하지만 숫자는 여전히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어요. 계산을 재확인했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KF-21은 캐나다 임무에 더 적합했어요. 비용도 낮았고 지속성도 높았죠. 그런데 왜 이 전투기는 배제됩니까?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출신이 문제였던 겁니다. 한국이라서요. 미국이 아니라서였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의심받아야 할 건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 과정이었죠. 우리는 정말 임무에 맞는 전투기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안전한 전투기를 찾고 있습니까?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어요. 이 말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분석가는 숫자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불편한 진실을 말할 때요. 그 진실을 계속 말해야 할까요? 회의 이후 저는 공식적으로 KF-21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개인적 작업이 됐죠. 퇴근 후 사무실에 남았어요.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혹한기 운용 사례, 정비 시간 통계, 출격률 비교, 모든 시나리오를 돌렸죠. 북극 장거리 순찰, 긴급 요격 임무, 연중 대기 태세 유지,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기체 수, 비용, 정비 인력을 계산했어요. F-35와 KF-21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항상 같았죠. KF-21이 더 안정적이었어요. 숫자에 과장이 없었습니다. 극단적 성능을 약속하지 않았죠. 대신 지속성을 보여줬어요. 매일 뜰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10년 운용 비용 계산이었죠. 기체 구매비, 연간 운용비, 정비비, 부품비, 인건비까지 전부 넣었습니다. 엑셀 시트가 길어졌어요. 마지막 줄에 합계가 떴죠.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했어요. F-35로 30대 운용하는 비용이면요. KF-21은 50대 운용할 수 있었죠. 같은 돈으로요. 50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훈련 시간이 늘어납니다. 순찰 공백이 줄어들죠. 정비 중인 기체가 있어도 여유가 생겨요. 전투력이 아니라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숫자는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애국심도 없고 동맹 관계도 모르죠. 정치적 부담도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결과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 봤습니다. 조종사 관점이었어요. F-35 조종사는 연간 몇 시간 비행할까요? KF-21 조종사는요? 계산해 봤죠. F-35 조종사는 연간 120시간, KF-21 조종사는 180시간이었어요. 경험 축적 속도가 달라집니다. 숙련도가 달라지죠. 다시 정비병 관점을 봤어요. F-35는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스텔스 코팅 관리, 복잡한 센서 점검, 내부 무장창 정비. 북극 외딴 기지에서 하기 어려운 작업들이었죠. KF-21은요? 외부 패널 접근이 쉬웠어요. 기본 공구로 대부분 정비 가능했습니다. 현장에서 고칠 수 있는 전투기네요. 중얼거렸죠. 비싼 전투기는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주 보이지 않아요. 경납고에 묶여 있죠. KF-21은 달랐어요. 늘 거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요. 저는 창밖을 봤죠. 밤이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회의실이 떠올랐죠. 기술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던 그 말이요. 하지만 전쟁에서 기술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기술이냐가 중요한 거죠. 최고 성능이냐? 아니면 지속 가능한 성능이냐?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보여주기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요. 매일 띄우기 위한 전투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어요. 제목을 붙였습니다. KF-21 장기 운용 분석. 비공식. 비공식이었죠. 누구에게 보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겨야 했어요. 이건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분석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파일을 넣었습니다. 잠갔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 자료가 필요한 날이 올까?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리고 저는 그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죠. 몇 주가 지났어요. KF21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회의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언급하려 하면요.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 말로 끝났어요. 금기어가 됐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북극 순찰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러시아 폭격기 출현 빈도가 높아졌죠. 우리 전투기 가용률은요? 여전히 낮았어요. 예산 보고서가 제 책상에 왔습니다. 봤어요. 운용비 초과, 정비 비용 증가, 부품 지연. 숫자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분석가였어요. 결정권자가 아니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숫자를 보여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전화가 왔죠. 북극 기지 사령관이었습니다. 콜린스, 상황이 안 좋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가용 기체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이번 주만 해도 3대가 정비 들어갔죠. 예비 기체는요? 예비도 부족합니다. 출격 명령 떨어지면 불안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령관이 말을 이었어요.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어두웠어요.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나? 혼잣말이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캐나다를 지키는 전투기를 찾는 거였죠. 최고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맞는 걸 찾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말하면 문제 인물이 돼요. 말하지 않으면요. 무책임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KF21 분석 파일이 있었어요. 꺼내서 봤죠. 숫자들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답이다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새벽 긴급 전화가 왔어요. 북극 기지였죠. 러시아 폭격기 3대 접근 중입니다. 출격 명령 떨어졌어요. 몇 대 띄웠습니까? 4대입니다. 4대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머지는요? 정비 중이거나 부품 대기 중입니다. 전화를 끊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죠. 4대. 러시아 폭격기 3대를 4대로 막는다고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요격 성공했습니다. 안도했어요. 하지만요. 사령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이번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엔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은 운에 맡길 수 없습니다. 운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KF21 파일을 꺼냈죠.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나는 틀린 사람이 된다. 침묵은 가장 편한 선택이에요.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월급도 나오죠. 은퇴까지 조용히 갈 수 있어요. 하지만요. 침묵은 언제나 가장 비싼 선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르니까요. 북극 하늘을 나는 조종사들이요. 다음 출격에서 운이 없을 수도 있는 그들이요. 전투기는 정치보다 먼저 뜹니다. 혹은 떠야 하죠.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요.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분석가였어요. 기록하지 않는 분석가는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죠. 캐나다 항공전력 장기 지속성 분석 보고서. 제목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 비용 분석, 운용 시나리오 전부요. 그리고 결론을 썼죠. KF21은 캐나다 임무 환경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다. 저장했습니다. 인쇄했어요. 50페이지가 나왔죠.
저는 그 보고서를 봤어요. 오래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걸 제출하겠다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랐어요. 문제 인물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요. 역사가 왜곡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기록은 남겨야 했어요. 진실은요.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반응은 없었습니다.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죠. 저는 매일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죠. 내가 너무 나간 건가?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료가 제 책상으로 왔어요. 콜린스, 이거 봤어요? 태블릿을 보여줬죠. 미국 국방 전문 매체 기사였어요. 제목을 봤습니다. KF-21 북극 작전에 F-35보다 적합할 수 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운용비 분석이 나왔어요. 가용률 비교도 있었죠. 혹한기 운용 적합성까지요.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F-21은 저렴한 F-35가 아니다. 다른 철학의 전투기다. 제가 쓴 말과 똑같았어요. 이건 말이 안 나왔습니다. 동료가 말했죠. 요즘 이 얘기 많이 나와요. 군사 커뮤니티에서요. 어디서요? 미국, 캐나다, 유럽까지요. KF-21이 저강도 고빈도 임무에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했어요. KF-21 캐나다 북극. 기사들이 쏟아졌죠. 군사 전문 블로그, 분석 보고서, 포럼 토론까지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순찰엔 쌍발이 필수다. 운용비가 전투력을 결정한다. 스텔스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제가 혼자 한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죠. 캐나다 공영방송에서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캐나다 전투기, 어떤 선택이 옳은가. 저는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이 나왔죠. 전직 공군 장성도 있었어요. 한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KF-21이 캐나다 임무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떴어요. 제가 만든 것과 거의 똑같았죠. 운용비, 쌍발 안전성, 정비 편의성, 항속거리.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요. 하지만 명확하게요. 다른 전문가가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이 아닙니다. 항공모함도 없고 해외 침투 작전도 거의 없죠. 필요한 건 매일 뜰 수 있는 전투기예요. 카메라가 전직 공군 장성을 비췄죠. 그가 말했습니다. 북극 조종사들은 쌍발을 원합니다. 안전 문제예요. 단발 엔진 하나 고장나면 영하 40도 바다에 떨어지는 겁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그럼 KF-21이 실제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히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요. 이 말을 회의실에서 꺼내면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공영방송에서 토론하고 있었죠. 공개적으로요. 다음 날 부서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같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몇 주 전 제가 발표했던 곳이죠.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여러분도 최근 언론 보도를 봤을 겁니다. 침묵이었어요.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KF-21에 대한 외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무시할 순 없어요. 준장이 손을 들었죠. 하지만 동맹 체계는 알고 있습니다. 차관이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납세자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더 저렴하고 적합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느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콜린스, 당신이 전에 보고서 냈었죠? 예. 다시 검토합시다. 공식적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났죠. 저는 복도를 걸었어요.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콜린스, 당신 맞았네요. 뭐가요? KF-21이요.
당신이 처음 말했을 때 다들 미친 소리라 했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쓸쓸하게요.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그럼요. 숫자는 국경을 넘어요. 진실은 조용히 퍼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엔 여전히 그 파일이 있었어요. KF21 분석 보고서요. 몇 주 전엔 금기였던 문서였습니다. 지금은요. 공식 검토 대상이 됐죠.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숫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변한 게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진실이었죠. 다만요. 세계가 이제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틀렸던 건 시기였습니다. 너무 일찍 맞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요. 세계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속도가 달랐을 뿐입니다. 진실은요. 언제나 드러나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KF21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었어요. 공식 검토 대상이 됐죠. 국방부 회의에서, 언론에서, 의회에서까지 논의됐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고려해야 하는가? 질문이 바뀌었어요. 왜 지금까지 진지하게 안 받는가? 그렇게요. 저는 최종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KF21, 대안이 아닌 기준. 대안이라는 말을 지웠죠. 틀렸으니까요. KF21은 F-35의 저렴한 대안이 아니었어요. 다른 철학의 전투기였습니다. 실전형이었죠. 지속형이었어요. 현실형 전력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죠. 최강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일 떴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국방조달청 국장이 제 사무실에 왔어요. 콜린스, 한국 측과 실무 협의를 시작합니다. 구매 협의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파트너십 논의예요. 파트너십이요? 단순 구매가 아닙니다. 기술 협력, 공동 생산, 미래 개량까지 포함해요. 저는 놀랐죠. 같이 만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캐나다 환경에 맞춰 개량하고 우리도 기술을 배우는 거죠. 국장이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전투기 하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산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20년 전을 떠올렸죠. 그때 한국은 전투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어요. F-15를 사고 F-16을 샀죠. 기술 이전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가 한국 전투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캐나다가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었죠.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해했던 거예요. 강대국이 항상 가장 비싼 무기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걸요. 강대국은 자기 임무에 맞는 무기를 만든다는 걸요. 한국은 그걸 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요. 쓰기 위한 전투기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가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보였어요. 말레이시아가 검토 중이었죠. 몇몇 중동 국가들도 문의했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였어요. 합리적이다. 지속 가능하다. 우리 임무에 맞는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비교 기준이 됐어요. 저 나라는 어떻게 했지? 한국 방식은 뭐지? 그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타이핑했죠. 나는 한국을 칭찬하려고 이 보고서를 쓴 게 아니다. 나는 분석가다. 지금도 그렇다. 내가 한 일은 단 하나다. 보이는 것을 기록했을 뿐이다.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전투기는 상징이 아니다. 매일 떠야 하고 돌아와야 하며 다음 날 다시 떠야 한다. 그 단순한 진실을 가장 정확히 이해한 나라가 한국이다. 마지막 문단을 썼어요. 캐나다는 KF-21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는 언제나 현실보다 느리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제 한국 전투기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 비교 기준이 되었다. 나는 그 전환의 순간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다음 선택을 하는 나라들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저장했어요. 인쇄했습니다. 보고서를 봤죠. 80페이지였어요. 30년 경력의 무게가 담긴 문서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북극 하늘 어딘가에선 우리 전투기가 날고 있을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날아야 합니다. 그게 전쟁이니까요. 하루가 아니라 매일 벌어지는 거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제출하러 갔죠. 이 기록은요. 역사가 될 겁니다.